앞으로는 협동 로봇 또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현장에 들어올 건데, 그러한 것들이 앞으로 어떻게 쓰일 건지, 현재의 상황은 어떤지, 이런. 평소에 안 해보던 걸 하는 거라서 그런 점에서 더 재밌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직관적이고 하다 보니까 좀 다루기도 생각보다는 쉽고, 현장에서 못하는 부분들에 대한 어떤 테스트 개념이 어떻게 보면 현장에서 능력을 또 확산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앞에 보이는 산업용 로봇 5대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 장비는 스위스 장비예요. 스위스에서 만들었고, 이런 전기 모터로 산업용 로봇을 처음 만든 회사예요. 1960년대. 엄청 오래됐죠. 그래서 좀 이따 그 내용은 또 설명을 드릴 거고, 이제 최근에 그 소프트뱅크라는 일본 자본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에서 이 ABB 로봇 지분을 다 사갔어요. 그래서 이제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이유는 미래의 먹거리인 AI를 접목을 해서 거기에 손발이 필요하니까 그 손발을 이 ABB 걸 사용하고자 이쪽 지분을 사가지고 앞으로 먹고 살겠다라고 해가지고 지금은 일본 회사가 된 꼴이 됐습니다. 일단 앞에 있는 그 로봇으로 저희 학생들이 예전에 작업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화면이 조금 어둡긴 한데요. 빛이 들어와서 아마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모의 공정을 설계를 하고요. 이거는 자동차 바퀴 조립하는 그러한 공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진행할 거는 저 바퀴 하나 집어서 옆에 놓는 정도? 그 정도를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픽앤플레이스라고 하는데, 공작물을 집어서 내가 원하는 곳에 조립을 하는 그러한 공정을 오늘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물론 저 정도를 하려면 저희 학생들이 한 40시간에서 60시간 정도 교육을 해요. 요 로봇만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로봇 뒷단에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PLC가 있어서 앞에 컨베이어 돌아가는 거라든지 이런 거는 PLC가 담당을 하고, 로봇은 물건을 잡고 옮기는 이러한 역할만 로봇이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두 개의 기기가 통신을 해서 현재 공작물이 도착했는지 이런 것들을 신호를 주고 받으면서 저렇게 공정을 진행을 합니다. 저건 이제 타이어를 박스에다가 포장하는 공정이에요. 옆에는 지금 이제 스마트폰 화면이에요. 스마트폰 화면에서 모니터링도 하고, 여기서 명령을 내리면 거기에 반응해가지고 로봇도 움직이고 하는 식으로 구현을 한 겁니다. 로봇을 만드는 이유는, 사용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단순한 일을 힘을 들이지 않고 반복적이게끔 해서 노동력을 대체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공정은 계속 같은 공정이에요. 이제 저 박스를 들기 위해서 이제 박스 가운데 홈을 파놨죠. 물론 실제 현장 같으면은 저 로봇 끝에 달려있는 그리퍼, 공작물을 짚는 그리퍼가 중간에 변경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툴 체인지라는 게 없어가지고 단순하게 저 그리퍼로만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 요건 이제 AMR이라고 해서 이 실내의 지도를 스캔을 합니다. 스캔을 하면은 목표점을 찍어주면은 해당 목표점으로 알아서 이동을 하는 그런 자동화 기기예요. 저렇게 그 로봇이 이제 박스로 이송을 해주면 AMR이 공작물을 실어서 다음 루틴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 거죠. 다음 공정으로 이제 이송을 하는 그러한 거를 학생들이 이렇게 꾸며낸 겁니다. 실제 다 작업을 한 거고요. 조금 그 학생들이 작업하다 보니까 실제 프레임도 여기서 다 자르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은 투박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좀 더 정밀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비용 문제거든요. 비용을 들이면 충분히 다 정밀하게 할 수가 있어서. 여기서는 지금 박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3D 프린터로 작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3D 프린터로 출력하고 하다 보니까 정밀도나 이런 건 조금 떨어집니다. 그렇지만은 현장에서 사용하는 어떤 공정 기술이나 이런 거는 거의 같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사용자 요구에 맞게 스마트폰에서 어떤 요구사항을 내리면 거기에 맞게 차체에다가 바퀴를 조립을 하는 그러한 영상입니다. 저 차체 베이스고요. 저것도 이제 3D 프린터로 직접 출력을 한 거예요. 지금 테슬라에서 자동차를 저렇게 찍어내죠. 예전에는 조립 공정이 많았는데 아예 프레임 단위로 그냥 다 통째로 찍어내서 조립하는 식으로. 그래서 그 공정이 훨씬 단축됐죠. 그래서 비용도 훨씬 절감하면서 만들어낼 수 있는. 네, 여기에 아까 이송되어 온 바퀴를 사용자 요구에 맞게 이제 검정색 타이어면 검정색 타이어를 조립하고 뭐 흰색이면 흰색 타이어를 조립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 붙는 거는 볼팅 같은 걸 하려면 또 별도로 볼팅하는 로봇이 별도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어렵기 때문에 여기서는 저 프린팅을 할 때 끝에다가 자석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자석의 힘으로 바퀴가 부착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에서 10까지 전부 다 학생들이 구현을 한 거고요. 이 친구들은 교육기간이 9개월이에요. 9개월이 아니구나. 한 7개월 교육을 받는데, 요게 이제 마지막 한 달 동안 구상하고 실제 제작하는 거는, 요거는 로봇만 따로 해서 로봇 교육 한 4, 50시간 받고 요걸 구현을 한 거고요. 나중에 이제 종합 프로젝트라고 해서 뒤쪽에 그 학생들이 그 판넬을 하고 실제 로봇까지 올려놓은, 이제 저거는 한 3주에 걸쳐서 제작을 합니다. 여기에 참여했던 친구들 중에 물론 이제 기계를 전공한 친구들도 있고 아예 비전공자도 많이 있고요. 대부분은 비전공자고 전공자는 거의 한 10에서 15% 정도만 전공자가 있었고 나머지는 다 비전공 학생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구현을 한 겁니다. 처음 보실 때는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상은 물건 집어서 놓는 게 다거든요. 그런 게 위치가 달라지고 요구사항이 달라지고 할 뿐인 거지.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게 6축 로봇이에요. 6축이라고 할 때는 모터가 6개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유도라는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느냐, 그거는 모터가 몇 개 들어있느냐, 뭐 이러한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로봇은 현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 로봇 중에 6축 로봇이 되겠습니다. 보통 픽앤플레이스 박스를 잡는 거는 4축 로봇만 써요. 끝단, 이 손목 부분에 정밀한 제어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박스를 쌓을 때는 그냥 집어서 위에서 내려놓는 공정이라서 4축 로봇을 많이 쓰는데 요거는 이제 좀 더 정밀하게 하기 위해서 6축 로봇을 쓴 거예요. 모터가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좀 더 정밀한 모션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실제 현장에서는 이제 로봇은 그 원청에서 요구하는 로봇을 사는 거고요. 작업하는 건 저 로봇 끝단에 그리퍼를 이제 설계하는 게 일이에요. 어떠한 공작물을 만들 거냐, 어떠한 제품을 만들 거냐, 그 제품에 적절한 공구를 만드는 거죠. 공구를 만들어서 끝에 설치를 하고 전체 공정에서 설치를 한 다음에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이쪽 로봇 엔지니어들이 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창고에 적재가 되면은 네, 공정이 마무리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요거 차체를 아마 그 아까 AMR이라고 하는 자율 이동 로봇에
이송하는 것까지가 아마 공정 끝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교육용으로 쓰다 보니까 장비를 마음대로 이동을 못해서 저쪽 컨베이어 단이나 이런 거를 저희가 받침대를 저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 현장에서는 로봇을 저기에 맞게 적절하게 옮겨서 배치를 하면 좋은데, 교육할 때마다 로봇을 배치를 하게 되면 그 다음 교육이 제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식으로 구조물을 만들어서 이송하게끔 진행을 한 겁니다. 로봇하고 AMR 이런 거는 중간에 PC하고 직접 통신을 하고 있어서 어느 시점에서 움직여야 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통신 데이터로 주고받으면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이외에도 뭐 과자 같은 거를 주문을 하면 과자를 이렇게 봉지에 넣어주는 그러한 이제 작품도 학생들이 생각을 해서 이렇게 나온 게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뭐 엄청 복잡해 보이지만 실상은 물건 잡아서 옮긴 게 다죠. 근데 그 공정이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프로그램이 이제 많이 들어가는 거죠. 저 아래 하얀 거만 저 파는 거고, 위에는 사용자가 실제 필요에 따라서 저렇게 설계를 하는 건데, 요거 아래 게 비용이 얼마 정도 하실 것 같으세요? 그 아래쪽에 있는 거 AMR이라고 하는데 저쪽에 있거든요. 이쪽 구석에. 이거 비용이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물론 이제 그 중국산을 쓰면은 저렴한데요. 2천만 원부터 이렇게 저렴하게 판매하는데, 이거 얘네 8천에 팔고 있습니다. 옴론이라는 일본 회사인데 얘네들이 이걸 8천에 팔고 있어요. 조금 없죠. 저게 고급 승용차 한 대 값이니까 어이가 없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그 가격을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인건비랑 비교를 해요. 아, 요거를 도입을 해서 이 일을 하던 사람이 필요 없다. 그럼 그 인건비에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조 단가 얼마 안 해요. 1,000만 원도 안 나와요, 솔직히. 안에 배터리가 다고요. 제어보드 해봐야 요만한 거 하나, 컴퓨터 하나 들어가는 게 다예요. 1,000만 원 미만으로 실제 생산을 하는데, 판매하는 거는 이거를 사는 사람이 이걸 샀을 때 과연 비용이 어떻게 될 것인가, 절감이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 비용을 맞춘다는 얘기죠. 그래서 고무줄이에요, 가격이 사실상은. 근데 지금은 중국산이 원체 많이 나오고 있어서 가격 경쟁력에서 많이 밀리고 있죠. 근데 사용성이나 어떤 그 유지보수성 이런 걸로 따지면 아직까지는 중국이 못 따라오고 있고요. 성능이나 이런 것들은 좋은데 이제 이것도 조만간에는 중국한테 거의 다 잡혀먹을 그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것도 만들고 있고 산업용 로봇도 전부 다 만들고 있는데, 중국산이 원체 저가에 들어오니까 답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요 로봇도 지금 여기는 이제 4,000이라고 적혀있는데, 요 로봇만 대략 2,500 정도에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이거 샀을 때 2,000에서 2,500 정도에 판매를 하고 있지만, 중국산 로봇 이런 거 살려면은 1,000만 원 미만대로 지금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굳이 이렇게 비싼 거를 살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근데 사용면에 있어서는 뭐 프로그램을 하거나 어떤 기능면에 있어서는 좀 좋아요. 역사도 오래돼 있고 하기 때문에 좋지만은, 실제 구매해서 이거를 설치해가지고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굳이 이걸 그렇게 비싸게 주고 살 필요성은 없는 거죠. 중국산도 이제 많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래서 간단하게 그 산업용 로봇에 관련된 내용을 설명을 드리자면, 글씨가 좀 잘 안 보이는 게 있습니다. 1954년 되게 오래됐죠. 벌써 60, 70년이 넘었죠. 그때 뭐 조지 데이브라고 조셉 엥겔버라는 사람이 처음에 GM 자동차 공장에서 자동차 만들기 위해서 이제 이거를 고안해가지고, 아, 이런 거 만들어 쓰면 되겠다라고 해서 설치를 했다고 하고요. 1970년대에 스웨덴, 여기 스웨덴이라고 했는데 스위스입니다, 스위스. 스위스의 그 AC라는, 현재는 이제 ABB가 된 회사예요. 그 회사에서 마이크로 프로세서라고 해서 PLC 안에도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들어가 있는 거고, 이거는 지금 컴퓨터입니다. 인텔의 아톰 프로세서가 들어가 있는 이걸로 이제 제어한 건데, 그 당시에는 마이크로 프로세서로 제어를 한 거예요. 이제 그러한 게 70년대에 나왔고, 우리나라는 80년대부터 일본 기술을 받아가지고 그 컨트롤러 이런 거를 제작을 해가지고 현장에서 많이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로봇 시장은 2024년 기준으로 205억 불 정도, 엄청난 비용이죠. 1년에 연평균 성장률이 13% 이상입니다. 현재는 지금 더 심해지고요. 최근에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는 아예 작심을 하고 만들어내고 있죠. 테슬라도 그렇고, 그 우리나라 현대자동차도 그렇고, 앞으로 이제 자동차보다는 그쪽에 더 포커스를 만들고, 왜냐면 그것도 중국한테 밀리기 때문에 비용적으로 면에서 전기 자동차도 지금 중국산이 전 세계 1위예요, 판매량이. 그렇기 때문에 그거 말고 다른 먹거리를 찾은 게 이제 로봇 쪽인 거죠. 그래서 산업용 로봇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뒤에 또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그런 쪽에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다. 그리고 가동 중인 로봇이 466만 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시아 점유율이 74%예요. 전 세계에 깔려 있는 거에 거의 500만 대인데, 거의 한 300만 대 이상이 아시아에 다 존재합니다. 그 중에 또 중국에 대부분 다 많이 포진해 있고요. 우리나라도 무시 못할 정도로 많이 깔려 있는데, 우리나라는 나라가 작다 보니까 대수가 적은 거지, 국민 1인당 로봇 대수는 가장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이제 제조업이 그만큼 강한 나라가인 거죠. 그래서 로봇이 엄청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일본 로봇뿐만이 아니라 뭐 여기저기에서 로봇이 엄청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물론 현대도 로봇을 자체에서 만들어 가지고 산업용 로봇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협동 로봇이라는 게 나왔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건 산업용 로봇이에요. 산업용 로봇은 단순해요. 사람을 대체해서 어떤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이 주변에는 원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안전 패스가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산업용 로봇을 설치를 했는데 안전 패스가 없다. 그러면 그거는 그 안전 검정 고시에 걸리는 규격이에요. 무조건 안전 패스가 있어야 되고, 안전 패스를 문을 여는 즉시 로봇은 멈춰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런 안전 패스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이후에 이러다 보니까 일자리가 자꾸 없어지는 거죠. 일자리가 자꾸 없어지니 사람도 같이 일할 수 있는 로봇을 만들자라고 하는 개념에서 나온 게 협동 로봇이에요. 근데 협동 로봇은 지금 뒤에 보시는 거, 저기 뭐 파란색으로 좀 작죠. 저런 로봇이 이제 협동 로봇인데, 동작하는 건 동일해요. 근데 최대 속도가 정해져 있어요. 빠르게 하면 사람이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 속도가 정해져 있고, 토크 센서가 민감해서 사람이랑 부딪히면 바로 정지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산업용 로봇이라고 해서 멈추지 않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얘도 가다가 어떤 충돌을 느껴가지고 전류가 모터에 급격하게 상승을 한다. 그럼 그걸 모니터링 하고 있다가 뭔가 부딪혔다라는 걸 감지를 해서 멈추는 기능들이 다 내장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원체 속도가 빠르고, 지금 이것도 작은 로봇이에요. 이거에 한 대여섯 배 이상 된 크기의 로봇들도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200kg, 500kg까지 쓸 수 있는 로봇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옆에서 공작물을 잡은 다음에 움직이는데 주변에 사람이 있다. 그럼 100% 사고가 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안전 패스가 있어야 되고, 비상정지 버튼도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라 그 펜스 주변에 센스 비상 스위치들이 있어가지고 위험하면은 바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장님이라고 하면 산업용 로봇 쓰겠어요? 아니면 협동 로봇 쓰겠어요? 비용은 일반적으로 이제 개발이 늦게 됐거든요. 그래서 센서도 조금 더 좋은 거 써야 되고, 그래서 비용은 거의 1.5배에서 2배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 산업용 로봇 대비.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장님이시라면 어떤 로봇 쓰실 것 같아요? 협동 로봇 쓰시겠어요? 아니면은 산업용 로봇 쓰시겠어요? 네? 그죠. 굳이 협동 로봇을 쓸 이유가 없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협동 로봇을 쓰는 이유는 같이 일하는, 작업자와 로봇이 같이 일하는 환경을 만들고, 조금 힘든 거 이런 거는 얘한테 시키고, 아주 단순하고 반복적인 거는 얘를 시키자, 이러한 개념인데, 자본가 입장에서 굳이 사람을 한 명 더 쓸 이유가 없죠. 그냥 로봇으로 대체를 하면 다 되는 건데 굳이 여기다 사람을 써? 이런 개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만들어낸 지 꽤 됐는데, 그 판매량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많이 점유율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그래서 이제 식품이나 뭐 카페나 이런 데는 펜스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거기에는 전부 다 협동 로봇이 들어가고요. 카페에서 뭐 이렇게 최근에 방송에서 나온 것들이 있잖아요. 방송에서 보시면은 카페테리아 같은 데서 커피를 실제 뭐 제조하고 이런 것들을 로봇이 하는 이런 것들을 보여줬는데, 그건 전부 다 협동 로봇이에요. 사람이 옆에 있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거기는 안전 패스를 만들 수가 없으니 산업용 로봇을 둘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산업용 로봇으로 못하는 게 아니라 안전 때문에 거기는 그냥 협동 로봇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뭐 물류 분야나 식품 분야는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단가나 이런 것 때문에 최근에 제가 전시회를 갔다 왔는데 670만 원에 팔더라고요. 중국산. 최근에 이게 가장 유명한 협동 로봇 회사가 유니버셜 로봇이라고 해서 UR 로봇이라는 게 있는데 걔네가 4,000에 팔아요. 동일한 무게를 들을 수 있는 로봇을 4,000에 파는데 중국산을 670에 팔아요. 그럼 당연히 중국산 사겠죠. 그렇다고 성능 차이가 엄청나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저 뒤에 보시는 저것도 지금 저희가 그 브릴스라는 회사에서 기증을 받은 건데 저 회사도 저걸 개발을 국내 자체에서 한 게 아니라 중국산 사다가 자기네 마크 찍어서 이렇게 판매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시장은 그렇게 돼 있다. 중국을 따라가기가 지금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 지금 대세죠. 거의 다 되고 있고, 실제 중국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공장에 생산 라인에 투입돼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현대 같은 경우는,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만들었죠. 최근에 아틀라스가 나와가지고, 뭐, 덤블링도 하고, 어제는 이제 물구나무 섰다가 내려가지고, 현대 주가가 10몇 프로가 올라갔죠. 현대 모비스하고. 현대 모비스 주가가 올라가는 이유는 거기 들어가는 모터. 그죠? 휴머노이드 로봇이면 다 관절이 로봇, 그 모터일 거 아니야. 요건 소모성이거든요. 아무리 잘 만든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일하다 보면 그 관절은 다 바꿔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부품을 현대 모비스에서 납품을 하기 때문에 그 주가도 이제 어제 많이 이제 오르는 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단순하게 우리가 프로그램 짠 대로만 움직였다고 하면 지금은 AI 기술이 들어가가지고 스스로 이제 다 판단을 해요. 실제 학습을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스마트폰이 있으면 이 명령을 말로 내리면 이게 스마트폰인 걸 알아서 얘를 집어서 원하는 데 갖다 주는 데까지를 다 알아서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무서운 게 사람도 새로운 작업자가 신입사원이 오면 교육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휴머노이드 로봇은 교육하는 게 필요가 없어요. 기존에 교육된 그 엔진을 그냥 탑재하면 그 일을 똑같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현장에서 장인이 엄청 숙련된 장인이 한 명이 있었으면 이 밑에 후계자를 키우기 위해서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쪽에 온 세계에 있는 회사들이 다 투자를 하는 거예요. 저거를 한번 구현을 해내면 그 다음부터 그냥 돈은 그냥 들어오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되게 무서운 시대가 오는 거예요. 정말 근데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요게 길어야 10년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한 5년에서 6년 사이에 도입을 해가지고 이제 진행을 할 것 같고, 현대자동차도 조만간에 사람을 안 뽑죠. 잘 채용을 안 하죠. 굳이 채용을 안 해도 지금 다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가장 불쌍한 게 지금 초등학교 다니는 학생들이래요. 지금 여러분들까지만 하더라도 뭔가 경험을 해볼 수 있는, 하다못해 인턴이라도 뽑잖아요. 인턴이라도 뽑아가지고 한번 그런 환경이나 회사 생활을 해볼 수가 있는 기회가 아직까지는 있는데, 지금 초등학생들은 그런 기회조차 이제 없을 거라는 예측이 되는 거예요. 굳이 인턴을 뽑을 필요가 없는 거죠. 어차피 얘네가 다 알아서 할 건데. 그런 시대가 오고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설명드렸던 게 산업용 로봇, 협동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약간의 이런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산업용 로봇은 일단 내구성이 좋아야 되고요. 그 반복 동작을 빠르게 여러 번 많이 해야 되니까 내구성이 좋아야 되고, 협동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인간과 함께 작업하는 게 목표여서 안전 감지나 아니면은 이제 조금씩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가능한 거죠. 근데 제가 만약에 사장이라고 하면 저는 굳이 협동 로봇 사용하진 않을 것 같아요. 이제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식품 매장 이런 데서는 어쩔 수 없어서 안전 펜스나 이런 게 있으면 안 되다 보니 그런 거를 제외한다면은 저는 굳이 산업용 로봇을 사용하지, 협동 로봇을 사용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 나오면은 지금 있는 인프라, 시설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모든 걸 자동화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투자를 하는 거예요. 기존의 로봇이라든지 이렇게 바퀴가 달려서 움직이는 것들은 뭔가 얘네들을 활용을 하려면 시설을 바꾸거나 구조를 바꿔야 되는데, 휴머노이드 로봇은 그냥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사람들만 나가고 얘가 들어와서 일하면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공장 입장에서는, 자본가 입장에서는
저쪽을 무조건 투자를 하려고 하는 거죠. 게다가 서비스. 집에 지금은 청소 로봇이 하나씩 있잖아요. 예전에는 이제 청소기를 실제 손으로 밀었다고 하면 청소 로봇이 돌아다니잖아요. 근데 거꾸로 이제 저거 하나만 사면 제가 알아서 다 하는 거죠. 집에도. 그러니까 가정마다 휴머노이드 로봇도 한 대씩 앞으로 생길 수 있는 그러한 미래가 이제 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같은 얘기예요. 산업 로봇은 빠르게 힘이 좋게 뭐 이렇게 만든다는 얘기고 안전 펜스가 있어야 된다는 게 주요 내용이고요. 협동 로봇은 사람과 같이 일하는 구조.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은 앞으로 이제 모든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로봇으로 발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가 내용이고요. 실제 앞에 있는 로봇을 조작을 직접 해보실 거예요. 근데 5대가 있으니까 지금 앉아 계신 분이 한 2분에서 3분씩 짝을 지어가지고 로봇한테 가시면 될 것 같고, 우선은 제가 원래는 여기 영상 카메라로 해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조금 어둡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앞으로 나오셔가지고 어떻게 조작하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일단 앞으로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에는 PLC라는 걸 교육을 했었는데 현장에 가장 많이 깔려있는 게 아직까지는 산업용 로봇이 많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그 산업용 로봇들이 어떻게 구동이 되는지 그런 거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거고, 보통 작업을 하다 보면 공작물이 바닥에 놓이는 게 보통은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리퍼가 항상 아래를 보고 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런데 간혹 이제 작업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휘어져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걸로 잡으려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정렬 기능이 있어요. 시작 버튼을 누르고 조깅을 누르면은 여기에 정렬이 있어요. 정렬 메뉴에 들어와서 모터 기동 장치를 누른 상태에서 여기 있는 정렬 시작을 누르고 있으면 지가 알아서 수직을 맞춰요. 이렇게 하면 이제 편하게 조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놓고 가까이 이걸 자동으로 하면 할 수 있죠. 이제 프로그램으로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죠. 근데 이 기능 자체가 없는 로봇도 많아요. 근데 얘네는 그걸 넣어놓은 거고. 이렇게 이제 조작을 쉽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는 로봇이 일자로 좀 다리가 펴졌잖아요. 이렇게 하면 움직이기가 어려워서 특이점 맞다라고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기다 놓고 하시는 게 제일 무난합니다. 박치기 할까봐. 그렇죠. 그래서 박치기 할까봐 무서우니 가까이 오면 증분 기능을 써서 속도를 이렇게 느리게 하면 박을 일이 별로 없죠. 요게 조금 지겨워요. 이때가 좀 천천히 가서 지겨운데, 아니면 증분 기능이 크게를 하시면 1초에 5mm가 조금 더 빨라요. 이렇게 해놓고 중간에다 놓고. 이게 맞아요? 저희 학생들 수업할 때 이거 수업할 때마다 한 10개씩 부러뜨려요. 그렇게 배우면서 이제 기술자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놓고 이제 그리퍼를 온오프를 해보면 이건 거의 이제 센터 맞은 거예요. 잡고 위쪽 방향 확인했으니까 지금 끄고 원하는 위치에다가 이렇게 딱. 근데 이게 자동으로 지가 알아서 이제 원하는 곳에 놓고. 일단은 처음에는 이 물건이 여기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장비가 없잖아요. 지금 여기 카메라 달아놨는데 카메라로 정보를 알아서 넘겨주기 전까지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장에서도 산업용 로봇은 이런 게 없어요. 그럼 작업자가 이 위치를 알려줘야 되고 이 위치를 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조작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위치에 한 번 온 거를 이제 기억을 할 거예요, 좀 이따가. 그거 하면은 이걸 알아서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일단은 요게 돼야 된다고요. 원활하게 내가 여기를 티칭할 수 있으니까 자세를, 로봇을 여기다 갖다 놓을 수 있어야 되고, 그냥 오면 부딪히니까 중간 경로점을 하나 잡아줘야 되고, 여기다 놓을 거니까 이 점도 하나는 내가 갖다 놓을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까 우리 자동차 바퀴 조립하듯이 잡아서 바퀴를 조립하려면 이 자세와 이 자세를 만들어 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얘를 해야 되니까 거기까지는 숙달이 필요한 거죠. 물론 이제 프로그램 짤 거예요, 이제. 지금 얘는 지금 그리퍼가 하나잖아요. 10개발이. 네. 그리퍼를 여러 개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개짜리도 있고 모양도 다양하고요. 여러 개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가 그 공기압으로 이렇게 지그를 만들어서 툴을 여러 개를 놓고요. 혹시 기계 쪽 가공기 보셨죠?
기계 가공도 드릴 구멍을 하나는 작은 거 뚫을 수도 있고 큰 거 뚫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툴 체인저라는 게 있어요. 툴 체인저가 있어가지고 굵은 거 뚫을 때는 얘가 가가지고 거기서 굵은 툴 알아서 장착해갖고 바꿔가지고. 얘도 그게 가능한 거예요. 여기에다가 그런 장치가 있었는데 얘는 그 장치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알아서 공구를 여러 개를 놓고 가가지고 툴 가지고 새로운 거 장착해서 오면은 다른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복잡하게 하려고 하는 거 그렇게 하는 거고 지금 요거는 이제 되게 단순하게 픽앤플레이스 이건 잡아서 옮기는 용도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동시에 여러 개 잡을 수 있는 것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로봇 하나가 한 번에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요 점을 똑같이 해서 이렇게 올려야 되는데 사람은 관절이 부드러워서 이게 되지만 얘는 이 상태에서 이렇게 올릴 수가 없어요. 이 점을 그대로 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개별축으로 약간 관절을 풀어줄 거예요. 그래서 실제는 작업 반경이라는 게 있어서 요거 근처는 못 가요. 로봇이 갈 수 없는 위치여서 작업하시면 되고 속도를 미리로 제어를 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거의 안 돌아가네. 버전 뭐지? 모드가 달라서? 돌리세요. 돌리세요. 같이도 되네. 네. 같이도. 네. 근데 어떻게 내려놓는지는 몰라. 여기도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조작을 하다 보면 속도가 빠르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증문 기능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이 버튼을 누르면 이게 활성화가 되는 거고 한 번 더 누르면은 금지가 됐죠. 네. 그래서 이거를 또 클릭을 해보면 동일한 게 있어요. 활성화가 됐잖아요. 근데 이거를 또 클릭을 해보면은 크게 중간 잡기가 있어요. 중간에다 놓으시고 얘를 조작을 해보면 천천히 움직여요. 그래서 이런 구조물이랑 충돌할 것 같다. 아니면 좀 정밀하게 해야 될 것 같다. 그때는 증문 기능을 활성화시키면 되고. 이거 다 했다, 잡았다, 내가 빠르게 움직여야겠다. 그럼 증문 기능 끄고 움직이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네. 이쪽으로 가까이 있는 게 이렇게 있으면 가까이 있는 정렬하게 되어 있는데 시작 버튼이에요. 시작 버튼에 이렇게 사람이 이동으로 하는 거를 조깅을 하는 거예요. 조깅은 말 정렬을 이걸 보시고 가운데 저기 포함한다. 앞으로 앞으로 아래쪽에 가까이 있잖아요. 정렬을 잡으면 그러니까 앞으로 보는 거잖아. 그거 없어. 이거 400개는 지금 200개밖에 없어요. 이렇게 하면 이제 조작하기가 쉽겠죠. 그렇게 한 다음에 선형 이동에다 놓고 조작을 하는 건데 이거 물건을 잡으려고 했더니 좀 빠르잖아요. 하나 더 증분 기능이 있어요. 증분 기능을 누르면 활성화가 돼요. 그리고 얘를 한번 클릭을 해보시면 또 메뉴가 떠요. 여기도 증분 기능이 있잖아요. 클릭을 하면은 중간 크게 잡기가 있어요. 크게는 1초에 5mm, 여기 지금 중간은 1mm. 그래서 이 상태에서 조작을 해보면 매우 천천히 이렇게 정밀하게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조작을 다 했다. 이것도 이제 조금 더 크게 하면 조금 더 빨리 가요. 초당 5mm 이렇게 가차이 가서 그 다음에 증분 기능을 중간에다 놓고 이렇게 올리죠. 여기도 지금 로봇이 이 점이 수직으로 못 가는 위치예요. 여기서 그런 거고. 이쪽이 좋아요. 이제 증분 기능 살려서 이게 되게 익숙해야겠죠. 이렇게 해서 잡아보면 센터로 잡을 수 있는.
이렇게 한 다음에 방향 확인하고 증거를 깨고 내가 원하는 데다가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외우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그거를 프로그램 짜는 거는 이거 익숙해지시면 제가 프로그램 짜는 거 들어갈 거예요. 오늘 안 될 수도 있겠는데. 아니요. 어. 일단 일반적인 작업성이 대부분 다 수직이 요거 축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X축이 어쨌든 이 로봇 끝단이 해당 축에 정렬이 돼야 이걸 이제 풀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네는 정렬이 물론 다 있는 거야. 그런데 속도 좀 줄여갖고 하면 대부분 속도를 줄여서. 정렬이 이걸로 이거 정렬기에서 누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있으면 지가 수직으로 이 이거 상태에서 조개 표정 이동을 하면 조개는 얘는 이거고. 네. 이건 했고. 그리프가 있거든요. 이건데. 아. 가지고 원하는 대로 찾아가시면 되고 네. 이거 눌러라 했잖아. 네. 그래서 느리게 했어요. 너무 빠르잖아요. 증분 기능이 있어요. 한번 누르면 활성화가 되고 한번 누르면 비활성화. 근데 증분 기능 또 활성화 상태에서 얘를 클릭해보고 아이콘이 또 떠요. 이거 눌러보시면 작게 중간 크기가 있어요. 중간 정도가 초당 1mm예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모터 기능 장치 눌러보면은 매우 천천히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고, 아 너무 느리다, 너무 크게 좀 이렇게 조작의 편의성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중간 이렇게 해서 미세하게 움직여서 잡는데도 이렇게 잡았을 때 잡아놓고도 원래는 조금 더 여기서도 이제 그리퍼가 지금 부러져서 휘어진 거예요. 정확한 위치를 잡을 수도 있죠. 만약에 잡았다 치면은 방향 확인하시고 증분 기능 끄고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면은 원하는 위치로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렬 기능하고 증분 기능을 소개를 시켜드린 거예요. 네.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이 시작 버튼을 누르면 이게 윈도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작 버튼이고 메뉴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수동으로 조작하는 게 조깅이에요. 조깅을 들어와 보면 정렬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모터 기동 장치를 누른 상태에서 정렬을 누르면 정렬 시작. 지가 알아서 축이 있어요. 로봇 제어 축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위아래가 G축, 이게 X축, Y축이거든요. 그래서 G축에 지금 가까이 있기 때문에 G축에 맞게 정렬이 된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선형 이동으로 움직이면 빠르게 찾아갈 수가 있겠죠. 원하는 곳까지. 이런 식으로. 바로 찾아가죠, 이렇게. 자, 갔는데, 너무 빠르죠? 그때는 이제 증분 기능을 쓰는 거예요. 증분 기능을 누르면 여기 활성화. 한번 누르면 비활성화. 근데 이게 눌러보면 또 메뉴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클릭을 해보면, 작게 중간 크기가 있잖아요. 중간 정도에 놓으면 초당 1mm. 그래서 이 상태에서 움직이면 천천히 가요. 그럼 정밀하게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내가 이 로봇을 원하는 위치에 정확하게 갖다 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작물 잡고 여기서도 이제 지금 포인터가 센터가 좀 안 맞은 거예요. 그럼 완전히 작게 해서 움직이면 지금도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안 보이죠? 초당 0.01mm여서 안 보여요. 근데 공작물 자세히 보면 공작물이 반듯해지는 걸 볼 수 있죠. 공작물 반듯해졌죠? 요게 지금 어떻게 보면 센터가 맞는 거예요. 이게 잡았고 이제 증분기는 끄고 방향 위쪽 확인했으니까 이렇게 잡아 올려서 내가 원하는 데까지 이동을 시켜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설명드린 게 정렬 기능, 시작에 조깅에 정렬. 누르고 있으면 정렬이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누르면 딱 정렬이 되겠네요. 지금 정렬 누르면 지금도 정렬이에요. 그 G축의 수직. 여기서 말하는 정렬은 아까 로봇 축이라는 게 있는데 로봇 축에서 G축에 가까이 있으면 G축에 정렬을 하고 Y축에 정렬을 하고 있으면 Y축에 정렬을 해요. X축에서 이쪽으로 그리퍼가 요렇게 돼 있다고 요렇게 맞춰주고 보통은 이제 작업 현장이 바닥에 물건을 넣거나 막 이런 게 많다 보니 해당 축에 가까이 있으면 그때 정렬하는 기능을 넣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자, 우리 선생님들 제가 과제 낸 거 가설 설정하는 거 혹시 궁금하시거나 또 논문 또 준비하신 분들 계시면 논문 가설이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관련해서 좀 더 심화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드릴게요. 뭐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뭐 측정 도구 개발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뭐 이러신 분도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특별한 질문 없어요? 네. 아, 그래요? 아, 그러면 질문은 원래 똑같아요. 아, 그래요? 아니, 아니, 요번에 가설 뭘로 잡았어요? 아직 안 잡았어요. 아직 안 잡으셨어요? 우리 박사 논문 쓰실 거야. 석사 논문 쓰실 거잖아. 예. 가설은 어떤 형태로 공학이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 이게 공학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지금 스마트 제조 공학이죠? 그죠? 스마트 제조. 그러니까 스마트 제조는 물론 이런 프로그램을 연구해서 개발하는 방법도 있고, 학위를 받으려면 개발하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프로그램마다 좀 다른 프로그램들을 내가 실증 연구, 비교 연구를 해가지고 생산성이라든지 뭐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비교 연구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가설을 만들어가지고 가설로 또 결정하는 이런 부분도 있어요. 어차피 석박사 논문 자체가 여러분들이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건 공공의 이익의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 그냥 예로 해서 하나 보여드려 볼게요. 두 가지를 보여드릴게요. 실증 연구한 거랑 요거랑. 지금 여기 검색창에 제가 스마트 팩토리하고 뭐 조직 만족도 뭐 성과 이렇게 한번 적어놨어요. 적어놨더니 이게 검색되는 걸 보면 통합 검색으로 눌러보면 몇 건이 검색되냐?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죠?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논문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주제어가. 자, 뭐 학위 논문은 한 12편이 있고 단행본은 한 본 있어요. 자, 이 중에서 제가 하나를 지금 선택했는데 잠시만요. 여기에서 자, 이걸 볼게요, 한번. 이거 박사 논문인데, 숭실대학교 박사 논문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제 원문 보기라고 있어서, 보시면, 자, 여러분들이 주로 많이 보셔야 될 게, 여기 좌측에 보면, 목차가 있어요, 목차. 목차 이렇게 누르시면, 목차 보이시죠? 자, 흐린가? 네, 보여요? 보이시면, 여기 보면 연구의 설계, 일단은 제목을 먼저 보시고, 제목은 스마트 팩토리 고도화 도입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이거 역시도 마찬가지지만 이건 경영학과에서 쓰긴 했는데 사실상 우리가 스마트 제조 공학에서는 이런 연구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연구에서 연구 모형을 한번 볼게요. 연구 모형. 여기 연구 설계라고 있는데 들어가면 항상 연구 모형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TOE라고 해가지고 자, TOE에 대한 정의를 알아야 되거든요. 이 사람이 이런 TOE라는 하는 이 변수를 만든 거는 어디에 나와 있냐면 여기 이론적 배경이라고 있어요. 좌측편에. 이 이론적 배경에서 이런 부분들을 다룹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연구 설계로 다시 가볼게요. 가보면 이렇게 돼 있고 보니까 사용자 만족도도 있고 도입 의도도 있어요. 자, 이 스마트 팩토리를 도입을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기업들이 봤을 때 과연 이거 스마트 팩토리를 도입했을 때 물론 생산성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근로자들이 만족을 하냐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스마트 팩토리 도입했는데 더 힘들어. 일이 더 힘들고 뭐 이중률도 높고 막 다 그만둬 이러면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자, 그런 것도 연구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이 스마트 제조 공학이라는 부분에서 이렇게 관찰 연구라든지 아니면은 실증 연구를 해봐도 상관없지만 또 이런 연구도 매우 중요하단 말이죠. 제가 가설을 드린 거는 이런 연구의 일환에서 가설을 한번 개발해 보시라. 그리고 그 가설을 어떻게 검증하는지 측정 도구도 한번 확인해 보시라. 이런 얘기에서 제가 과제를 드렸던 거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부록이라고 있어요. 좌측편에 보면. 자, 일반적으로 등재지 논문에는 이 부록이라고 해서 설문지 내용들을 이렇게 디테일하게 표시하진 않아요. 하지만 이제 석박사 논문에서는 반드시 측정 도구이기 때문에
나는 이 측정 도구로 검증했다라는 걸 밝혀줘야 되기 때문에 부록에 보시면 설문지가 나온다고. 자, 여기 보면 설문지라고 있죠? 잠깐 좀 줄여볼게요. 보이시죠? 예. 자, 설문지라고 해서 뭐 이런 문장들을 써요. 요거는 뭐 공통적인 거.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설문에 참여하셨을 때 비밀이 보장되고 그 다음에 통계법에 의거해서 다른 용도로 활용하지 않겠다. 이런 내용들과 그 다음에 지도교수가 누구고 내가 무슨 연구를 할 거라는 거, 그 다음에 연락처, 이메일 정도 이렇게 해놓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스마트 팩토리하고 스마트 팩토리 고도화 뭐 이렇게 해서 정의를 내려놨어요. 그죠? 이 정의를 내려놓은 거는 왜냐면 불특정 다수한테 측정 도구를 돌려야 되기 때문에 이 처음 본 사람이 스마트 팩토리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 내가 조사하려고 하는 스마트 팩토리의 어떤 사전적 정의, 그 다음에 조작적 정의, 내 연구에 필요한 부분으로 정의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저 내용을 읽고 설문지를 체크할 수 있게끔, 즉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거죠. 자, 그러면 아까 그 변수에 대한 부분으로 이렇게 설문지 문항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런 연구를 할 거다라고 하면, 자, 여기 보시면 규화가 생각하는 대로 뭐 체크하시오 하고 뭐 상대적 이점 뭐 이렇게 나와 있죠. 저게 어떤 부분에 대한 설문지를 말하냐고 여기 보면 써 있어요. 자, 이게 설문 문항, 저기 봐. 이게 그 상대적 이점에 관한 내용이에요. 스마트 팩토리를 고도화하는 것이 기존 스마트 팩토리와 비교하여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인식되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럼 만약에 내가 가설을 세운 게 저런 부분이, 이런 부분이 독립변수라든지 아니면 종속변수에 해당된다고 하면은 이 연구자가 한 이 부분 있잖아요. 이거를 인용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어차피 이 사람이 여기에서 이 연구자가 이 측정 도구를 개발한 거는 본인이 개발한 게 아니고, 본인이 개발한 것도 있겠지만 본인이 개발한 건 아니고 선행 연구자들이 해온 거예요. 선행 연구자들이 해온 거를 내가 다시 쓰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들어도 되는데 왜 굳이 선행 연구자들 걸 써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얘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타당도, 신뢰도 이 두 가지가 만족했을 때 가설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게 선행되지 않으면 통계 자체가 의미가 없어져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부분, 여러분들한테 제가 과제 드린 거는 이런 설문지를 한번 측정 도구를 문헌을 통해서 한번 발췌해봐라.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발췌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한 대로 연구 모형을 알아야지, 연구 가설을 알아야죠. 그 가설이 내가 하고자 하는 가설과 비슷한 것들이 있는지.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스마트 팩토리에 관한 인식성 조사 툴은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효용성이라든지 아니면 직무 만족이라든지 이런 거는 매칭되는 게 없거든. 그러면 직무 만족이라고만 아까 거기에서 치게 되면 이 리스트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직무 만족이라고 쳐요. 자, 치면은 엄청나게 많이 나올 거예요. 이걸 통합 검색을 본다고 하면. 자, 엄청나죠? 학위 논문이 24,754개나 있어요. 이 직무 만족이 변수로 되어 있는 논문들이. 그러면은 여기에서 본인이 일단 직무 만족 변수가 있는 걸 찾아요. 아까 그것처럼. 찾아서 여기 보시면 여기 또 참고문헌 뒤에 abstract 있고 이 뒤편을 보면 부록이 있거든요. 대부분. 그 설문지가 이 뒤편에 있을 거예요. 그러면 잠깐만요. 왜 연동을 안 시켜놨네. 이 논문은 좀 이상한 논문이에요. 잠시만요. 다른 거 볼게요. 왜 안 돌아가? 야, 여기 있다. 자, 여기 보면 직무 만족에 관한 이 설문지가 여기 있죠. 그죠? 자, 이렇게 되면 직무 만족에 대한 아까 스마트 팩토리에 관한 인식조사에 관한 부분은
그 설문지를 사용하고, 독립변수인 직무만족에 대해서는 이걸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내용을 읽어보시면 여기 있는 걸 다 쓸 건지 이게 꽤 문항이 길 거예요. 꽤 많은데, 꽤 많을 거예요. 한 18, 18개. 한 18문항인데, 이 18문항을 다 써도 되고, 아니면 내가 보고자 하는 것만 빼가지고 활용하셔도 돼요. 근데 문항수가 너무 작으면 문제가 됩니다. 나중에, 이 타당도 검증할 때 문항이 너무 작게 되면 이게 예를 들어서 결집값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버리게 되면 이게 너무 신뢰도가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문항은 한 10개 정도? 10개 정도 이상은 해야지 나중에 요인 분석이라든지 타당도 검증할 때 효과가 있다. 하지만 처음에는 그냥 다 인용해서 활용해도 상관없다. 그래서 변수별로 여러분들이 리스트에서 검색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측정 도구를 발췌해내고, 그 다음에 독립변수, 종속변수, 뭐 매개변수까지 생각한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측정 도구를 발췌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설문조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들어서 하면은 좀 리스크가 있겠죠, 그죠? 나중에 신뢰도나 타당도가 안 나오게 되면 통계 자체를 돌릴 수가 없어요. 유인문서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게 이제 설문지가 몇 개를 해놨는지 안 되는 그 유인분석에 유인분석 꼭 한 거. 네. 들어봐요. 잠깐 조금 내릴게요. 자, 여기 이렇게 보시면 그 적센치 알제곱이에요. 그것까지는 얘가 한 번에 안 나온 것 같아요. 0.6 이상이 되는 거를 보야 그게 내적 타당도라거든요. 네. 그러니까 개수, 설문지의 개수가 원래는 이게 논문이 다 엉뚱이가 많아요. 사업대가 그렇고 엉뚱이 어려워요. 이거에 대한 이 60% 이상이 묶어가지고 맨 밑에 나온 원래는 요 설문지 요 4개 했을 때는 거의 30%, 8개 했을 때는 60% 해가지고 추가 이게 여기에 0.6 R제곱이라고 해요. R제곱이라고 해서 결정 개수가 0.60% 이상 될 때까지 설문지 개수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이게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타당도 검증하는 건데, 아까 말한 그 설문지 문항들이 요 좌측에 보면 내용이라는 게 설문지 문항이에요. 그 문항들인데 여기 보시면 여기서는 화질이 잘 안 나오는데 여기 이 원본에는 색깔이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잠깐만요. 색깔 안 보이죠, 이거? 색깔이 안 보이네. 하나도 안 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적재치가 그 아까 임상호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60% 이상이 나와주는 것만 묶여야 돼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기능 다양성 1, 2, 3, 4 해가지고 4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4가지 있는데 1번 문항을 볼게요. 1번에서 내려와서 여기 적재치 4번까지 보았을 때 되는 거 없죠? 그죠? 2번 거는 2번 것도 되는 게 없어요. 그럼 3번 거에서는 2개 있네요. 그죠? 0.79, 그 다음에 0.86, 0.7이나 그나마 3개가 걸리죠. 그죠? 3개가 걸리잖아. 그러면 이 2번 문항은 어떻게 돼요? 삭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항수가 어느 정도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저게 묶이지가 않아. 나중에 예를 들자면 기능 다양성은 3번에 묶인 거예요. 그럼 현재. 그러면 그 다음에는 과업 정체성은 어디에 묶였냐면 그 다음 거에서 0.7, 0.7 하면 한 2번 정도에 묶인 것 같은데. 과업 정체성은 2번에 2개가 묶였어요. 2번에 2개. 그리고 과업 중요성은 1번에 1, 2, 3, 4가 다 12번까지 해서 다 묶였고.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되거든요. 근데 이걸 설문지를 만약에 내가 임의로 만들어서 잘못 돌리게 되면 저게 중구난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설 검증을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 요인이 안 묶였기 때문에. 그래서 설문지는, 즉 측정 도구는 꼭 검증된 걸 써야 되기 때문에 선행 연구자들 것들을 발췌해서 쓰는 게 가장 좋아요. 자, 이거는 가설 검증을 하는 연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실증 연구를 하실 거면 이런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은 요즘에는 주로 많이 하는 게 이 PLC도 보니까 브랜드가 많잖아요. 그거를 한 8개 정도를 이렇게 실증 연구해서 어떤 게 좋다. 그래서 이런 거를 앞으로 이걸 자동화 기계를 하는 업체들은
PhD에서 이런 쪽의 회사 거를 쓰는 게 좋겠더라. 뭐 이런 형태로 해서 석사 논문 나온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내가 직접적으로 실험해서 하는 실증 연구도 있고 다양해요. 또 관찰 연구도 있어요. 관찰 연구. 스마트 팩토리 공장들 몇 군데를 내가 선정을 한 다음에 가가지고 문제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효율성 이런 것들을 내가 직접 관찰해가지고 비교 분석해서 하는 연구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논문이란 거는 다양해요. 네, 시간 관계상 네,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내용이라는 거 좌측에 기존 다양성 뭐 설문지를 요약해서 쓴 거예요. 내용이라는 건 설문지고 그 설문지를 배 박사님은 이제 다양하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핵심적으로 얘기하면 저거를 가설 검증을 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경력이 많기 때문에 경력이 없는 사람들 학부 나오고 석사박사의 사람들은 가설 검증을 다 했는데 우리나라가 옛날에 그랬는데 요즘에는 여러분들 경력이 다 많잖아요. 경력이 많기 때문에 설문지 만들 때 그냥 경험 있는 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경험이 있는 분들 경험 있는 걸 설문지 만들어 보면 돼요. 남의 거 보지 말고. 왜? 옛날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공장 같은 경우 수준이 가설검정을 다 배웠어요. 그래서 논문이 많이 엉망인데 그 가설검정 대비 실증 그 연구를 해서 바로 그냥 여러분들 그냥 경험 있는 분들은 설문지에다 뭐그 PLC 이거 어떠하다 뭐 어떠하다 그냥 쓰면 돼요. 쓰고서 이쪽에 오른쪽에 그 0.6 이상만 나오면 되고 맨 밑으로 합쳐서 설문지 자체에 대수가 몇 개가 좋은지는 60% 이상이 되면 그 대수를 그걸로 정하는 거지. 내가 설문지 하나 해고 싶다면 하나 해고 100개 해고 싶다면 100개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거를 평균적으로 배 박사님이 잘 찍어서 말씀해 주시는데 근데 너무 종류가 많다 보니 좀 이상한 거 없어요. 적재치 한번 봐요. 적재치 제대로 아니 그 논문 아까 그 논문 좀 문제 있는 논문이에요. 적재치가 안 나와 있어요. 예. 문제 있는 논문. 옛날에 논문들이 다 어머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외연세대니 뭐 서울대니 뭐 우리 수치형들만 노는 것 같아요. 나중에 보시면 알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6.25 터지고 나서 교수님들이 다 훌륭을 하신데 논문 수업을 제대로 안 배웠어요. 옛날에 그 학위 있다는 이런 건데 석박사를 제대로 전수받아가지고 이거를 석박사 만들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환경이 안 좋다 보니 석박사는 우리나라가 엉망이에요. 그래서 노벨상 나오잖아요. 그거 인식하자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어받아서 훌륭하게 이제 해야 되겠죠. 자, 일단 여기서 뭐 간단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에 또 다른 것도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대박사님이 제가 시간 때문에 중이다 보니까 이거지만 해서 미안하고요. 너무 소문 싶은 분들은 어제 그 SCI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세계적으로 훌륭한 건데 제주도 갔다 와서 내가 발표해서 SCI를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논문에 관심 있는 분 양재욱은 내가 보기에 서울대 가도 문제가 없어요. 영어만 알면 논문을 석박사는 논문을 SCI로 했느냐 썼느냐 그다음에 몇 개 썼느냐 SCI 디플만 쓰면 교수가 될 수 있는 자격이 돼요. 그죠? 근데 다른 모르겠는 있으면은 여러분들 제가 그 에디터 편집위원회에 하기 때문에 주시면은 제가 다른 학생보다도 훨씬 더 많은 옛날 공주대 그 석사할 때는 이윤성 학생이라고 생각할 때 학생님은 2005년도 검색으로 나와요. 이윤성 석사 대결 때 7개를 썼어요. 7개 케이스에 그거는 딱 얘기하면 여기 10개를 들었고 이윤성 검색으로 이렇게 나온다는 게 케이스에 여러분들은 그거 더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SCI에 쓰고 싶은 양재라고 SCI에 쓸까 안 쓸까요? 아니 뭐 아무거나. 근데 SCI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한 8개월 1년 걸렸어. 근데 SCI 우리 저기 학교 홈페이지 보면 밑에 교수들 젊은 교수들 다 해야 되잖아. SCI 쓰면 거기다 다 쓰거든. 그리고 이제 교수들한테 화면만 딱 주고 SCI도 100으로 나눠서 Q로 25씩 나눠가지고 리듬블에서 Q1, Q0가 400만 원, Q1은 300만 원, Q2
Q3는 등급인데, HCS 이벤트 크리트라고 해서 이제 그 누적지로 해갖고, 거기서 등급을 나누는데, 여러분들이 Q2 두 개만 쓰면은 무조건, 교수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이것으로 인정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아요. 저같이 그렇게 다양하게 해서 그렇게 되게 잘하게 하는 게 아니라, 양력의 복수라, 비행 쓰면 내가 어린 예술. 그리고 논문은 배 박사님들이 이제 다양하게 많이 설명을 하고 그러는데 종류가 많아요. 공학 분야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거 저거 또 이제 나비 거 보지 마세요. 저거 너무 많이 보지 말고 이 개념만 가지고 설문지 항목만 잘 경험 있는 걸로 작성을 하시고 근데 돌려서 안 좋은 걸 빼려보면 돼요. 사실 안 좋은 걸 빼려보고 다시를 보면 되기 때문에 좋은 논문이 다 나오기 때문에 국가 논문 같은 경우는 이제 옵션이 딱 주어져가지고 요 조건으로 해야겠고 그거 쓰기는 어려운데 석박사라든가 학부의 논문은 그냥 안 좋은 거를 빼서 내버리면 되니까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요즘에는 놀래는 게 깜짝깜짝 놀래요. 그러니까 에이무스라든가 CS나 억지기 배워가지고 그거 갖고 강의할 때 울고 먹었는데 요즘에는 다 허당이에요. 왜? GPT만으로 뭐 요인부터 에이무스 막 이게 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편이 좋아요. 엄청 좋아. 근데 이것도 이제 나중에 지금 제재를 하거든요. 무슨 제재를 하냐면 표절로 GPT에 대한 표절을 전문가가 없다 보니까 크게 있는지 규정을 만들어서 못 만들어요. 요차례에 막 하는 거를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논문에 관련된 거는 꼭 특히 박사 이렇게 지나가시는 분들은 논문에 관련된 거는 꼭 관심 있게 SCI 같은 거 SCI 때 석사 과정에서 SCI 썼다. 그러면 박사 과정 서울에서 그냥 와 쿨한다니까 진짜. 그걸 높을까요? 속으로 교수가 이렇게 있는데 나 한 번도 안 써본 건데 너 이거 알지? 그런 기회를 잘 잡는 것이 굉장히 여러분들 성장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시간만 쓰고 싶어? 햇석이라고 잘 저희는 시간 관계상 사실 여러분들이 자꾸 이 과정은 참고로 여러분들이 맞춤형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게 그게 전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요조사해가지고 그 커리큘럼이라든가 이런 거를 짜주는 게 특성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그런 얘기 해주시고 그래서 오늘은 1시간 좀 넘을 것 같아요. 그래서 2시 좀 넘을 것 같으니까 그 정도로 해서 말씀을 하시고 언제든지 질문 같은 게 있으면 하시고 적극적으로 하는 분은 제가 있는 건 다 부족하지만 의미가 있습니다. 혹은 왜 논문 안 돼요? 그리고 혹시 박사과정 생이 많으면 박사과정 배설할 수가 있고 또 저가지고 박사가 3개요, 3개. 이번에 내년에 2월에 또 공주대학에서 또 하나 따잖아요. 제 후배로 와도 돼요. 그러니까 추천해보는 제가 공주대학 공학 박사 하고 싶은 사람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이 하나요. 오케이? 시경만 다니고 싶어? 생각은 그렇게 해갖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열심히 해요. 예, 그렇게 하시고 저기 오시라고. 또 들어오고 이거 지난주에 달았거든요. 근데 램프가 조금 오래됐나 봐요. 좀 어둡더라고요. 근데 대충은 보일 것 같아서 먼저 크게 한번 설명을 드리고 제가 돌아다니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는 내용도 제가 운영하는 유튜브에 다 올라가 있어요. 혹시나 관심 있는 분들은 나중에 보시면 됩니다. 어느 정도 좀 보이실 것 같은데 보이시죠? 최대한 빛을 반사를 안 되게끔
이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거는 얘는 V1000이면 1초에 1m 가는 거예요. 되게 빠른 거예요. 물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지금 1m를 가냐? 안 가요. 왜냐면 수동 조작 모드일 때는 250mm로 이동을 하라는 게 규정이에요. 그거보다 빠르게 움직이면은 사람이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 펜스가 있는 산업용 로봇을 조작을 할 때, 즉 사람이 수동으로 조작을 할 때는 무조건 250 이하에서만 조작하라는 게 현재 규정입니다. 그래서 V100으로 해도 V1000으로 해도 1m가 안 가는데 얘도 클릭을 해보시면 속도를 밑에 선택할 수 있는 내용들이 떠요. 근데 우리는 처음이니까 V200 그 벨로시티 속도 200 이하에서만 쓸 거예요. 근데 지금은 여기 V200으로 움직일게요. 저 여러분들이 방금 전에 조깅한 속도가 250이에요. 그래서 V200으로 할 거고 그 옆에는 존 값이라는 게 있는데 그 내가 가고자 하는 P10번 위치를 정확하게 도달할 건지 아니면 부드럽게 스쳐 지나갈 건지 이런 거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정확하게 그 P10번 포인트를 갈 거예요. 그래서 저 부분을 존 50이 아니라 맨 위쪽으로 올라가 보면 fine이라는 게 있어요. fine. 정밀하게 딱 그 10번 포인트로 가겠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 똑같이 붙었잖아요. 위치값만 바꿔줄 거예요. 더블 클릭해서 위치값만 새로 만들기 해가지고 20번으로 새로 하나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확인. 그러면 P10번과 P20번을 선으로 움직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작성을 한 거예요. 이해되셨죠? 여기까지는? 네. 그런 다음에 그럼 P10번이 어딘지를 알려줘야 되잖아요. 요걸 티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제 P10번 위치를 조깅을 통해서 이 지점을 P10번이라고 할 거예요. 근데 P10번은 어떻게 만드냐? 현재 이 로봇 자세를 P10번이라는 변수에 저장을 하고 싶으면 P10번을 선택을 하시고 아래쪽에 위치 수정이 있어요. 그래서 위치 수정을 클릭을 하시면 메뉴가 떠요. 이 작업은 뭐 취소할 수 없다. 그러면서 아래 위치를 바꾸려면 수정을 눌러라. 즉 P10번에 저 메모리에다가 이 로봇 자세를 집어 넣으려면은 그 아래쪽에 있는 수정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수정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은 이 자세가 로봇에 기억이 된 거예요. 그 20번 위치를 제가 조깅을 통해서 이렇게 갖다 놓고 클릭을 20번에다 하고 여기 위치 수정 버튼을 누르면 똑같은 게 떠요. 그래서 수정을 누르시면은 20번에 지금 이 자세가 들어간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이제 프로그램대로 움직이냐? 아래쪽에 보시면 플레이 버튼이 있어요. 그죠? 근데 플레이 버튼이 있는데 프로그램을 어디서부터 시작할 건지를 또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디버그에 가보시면, 끝에 이제 디버그, 지금 요 아래에 있는 거 순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디버그에 가보시면은 pp를 메인으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pp라는 거는 프로그램 포인터. 프로그램을 어느 지점부터 실행을 할 것이다 라는 게 pp예요. 프로그램 포인터. 그 프로그램 포인터를 메인으로 하면은 맨 위쪽에 pp를 메인으로 클릭을 하면은 맨 위쪽에 이렇게 화살표가 생겨요. 그래서 이 화살표부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모터 기동 장치를 눌러주시고 소리 났대, 툭 소리 났죠? 전기 들어가는 소리. 그래서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로봇이 이제 프로그램 된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로봇이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지도 나오죠. 화살표는 다음에 실행할 명령어, 로봇은 현재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지 저기 나오죠. 옆에 보시면. 이렇게 이제 프로그램을 짜는 거예요. 근데 이 프로그램이 이제 복잡한 공정일수록 라인이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물건을 잡고 옮기는 것만 해도 가서 잡고 올라와서 중간 경로 취해서 내려놓고 이런 걸 해야 되잖아요. 거기만 해도 벌써 명령어가 5개 이상 들어가겠죠. 물건 잡는 거, 여는 것도 또 명령어를 또 좀 이따 가르쳐 드릴 거예요. 우선 여기까지 해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 프로그램 작성하는 화면까지는 띄워 놓을 거거든요. 그래서 두 줄 A점, B점 왔다 갔다 하는 것까지 한번 작성을 해보시면 됩니다. 돌아다니면서 한 번씩 더 설명을 드릴게요. 각 자리에 가셔가지고 시간이 근데 조금 애매할 것 같긴 해요. 그림 그린 게 어디 갔지?
어디 갔니, 바리스타 시연. 이 팀, 신선. 여기 있네. 앞에 영상 보시면은 로봇이 그림 그리는 거 나와요. 저쪽에 로봇 그림 그리는 거. 네, 저기 서버, 저기 노트북에서 그림을 분석해서 그 데이터를 뽑아가지고 로봇한테 던져주면 로봇이 저렇게 그림 그리는 거예요. 네, 어떻게? 네. 일단은 지금은 자동 모드잖아요. 자동 모드 해놓고 전기까지 준 거예요. 그래서 PP를 메인으로 해서 여기까지 옮겼잖아요. 그래서 플레이 하면 가는 거예요. 이게 자동 모드. 여기까지 했고 정지하고, 만약에 그리퍼를 되게 조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퍼 조작하는 명령은 요 화면은 프로그램을 모니터링 하는 화면이고, 실제 프로그램 편집은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프로그램 편집기가 있고 프로덕션 윈도우가 있는데, 우리가 편집하는 건 프로그램 편집기. 아까 요거는 프로덕션 윈도우라고 해서 프로그램 모니터링만 하는 거예요. 편집을 하려면 요 화면에서 편집을 하면 되고, 명령어 중에 그리퍼를 온오프 하는 게 여기 IO 그룹, 여기 보면 펄스 DO라는 게 있어요. 펄스 DO. 그래서 펄스를 내보낼, 디지털 아웃풋으로 펄스를 내보낼 건데, 간격은 0.2초짜리 펄스. 근데 어떤 신호를 내보낼 거냐? 그립 온 신호를 내보내겠다 라고 해서 확인 눌러주시면은, 명령어가 아까 그 명령어의 아래쪽에 내가 추가를 하겠다 라고 하시면 이렇게 추가가 된 거고, 복사 붙여넣기 하셔도 되고, 아니면 똑같이 펄스 DO를 하신 다음에, 아직도 이제 펄스가 요거 똑같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요 신호를 바꾸고 싶으면은 더블 클릭하시면은 그거 관련된 신호만 뜨는데, 그립을 오프를 하겠다 확인. 그러면 이렇게 프로그램이 됐잖아요. 프로그램 다 짠 거고, 이 상태에서 다시 자동으로 할 것 같으면 자동 모드 확인. PP를 메인으로 이동. 그럼 처음으로 갔죠. 하고 모터 기본 장치 눌러서 전기 공급해주고 플레이 걸면 10번으로 가고, 열렸고 닫혔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시간을 내가 주고 싶다. 중간에 시간을 주려면은 웨이트, 그러면은 10번 가서 그리퍼 열고 1초 대기했다가 20번 가서 그리퍼 닫고 1초 대기했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다시 자동 모드 확인. PP를 메인으로 이동 처음으로. 그 다음에 모터 기동 장치 눌러주고 플레이. 그러면은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명령을 하나씩만 지금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밖에 그런 것들이 있어요. 네, 다 있어요. 당연히 있겠죠. 이렇게 올라가면서 네, 다 있죠. 이렇게 한번, 지금 제가 짰는데, 여기 찍고, 여기서 놓고까지는 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여기를 안 찍어가지고 돌아가면서 여기를 싹 긁었어요. 올 때도 그 경로를 유지를 해줘야 되는데, 그냥 오죠. 네. 그래서 다 찍어줘야 되더라고요. 많이 하신 거예요. 이게 진짜 현장에서 이런 일이 있어서, 아. 하는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아, 그치. 그걸 하는 사람이. 아, 내가 부러뜨린 건 플라스틱 발 3개지만, 라인에서 이렇게 그쵸. 하면, 와장창. 피해가 엄청나요. 야, 예, 3개 전부, 예, 한 번에. 아찔했음? 하는 거예요. 들어 올리는 것도 똑같이 포인트를 잡아주는 거예요. 이 위치 자세 티칭하고. 그 명령어도 똑같이 그냥 요거 리니어로. 무 리니어도 그냥 해야 되나? 네. 저기 그리퍼 그 명령어가 없는 거 같아요. 아, 그립 하는 거? 네. 그립 하는 거? 네. 찾으셨는데? 아, 신호. 여기는 D00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름을 네. 사용자가 임의로 만드는 건데, 네. 요거 마지막에 한 친구가 D000으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네. 요거 쓰시면 돼요. 그리고 잡는 건 이게 잡는 거고, 네. 놓는 게 01번. 아, 01번. 01번. 이렇게 해서 돌려보시면 돼요. 프로그램은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예? 프로그램은 어떻게 만드는 지금 이게 프로그램 만드는 건데요. 저 원래 거기 있는 거야. 그 신호, 네. 그 D000 이런 거,
그 신호 만드는 건 다른 화면에 또 있어요. 그래서 그 이름만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고, 저희는 저쪽 뒤에 있는 PLC랑 이게 연동이 되어 있어서 그건 조금 더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건 정도 하지만 기본적인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돼요. 해서 지금은. 여기 네. 올려서. 네, 오케이. 지금은 그거 3개 가지고 네. 복사 붙여넣기 하셔서 만드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네. 어렵지 않아요. 요거가 익숙해지시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명령어들은 공부를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언어를 배울 때 엄마 아빠 배우고 밥 줘 배우고 하는 거잖아요. 그것만 알면 사는데 지장이 없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가 가지고 있는 이게 여기서부터 이만큼을 한 번에 하고 싶다. 네. 그럼 범위 선택이 있죠. 아. 이렇게 해서 복사 붙여넣기 하면은 똑같은 게 이만큼 생기죠. 오. 오케이. 그런데 이 위치를 네. 저는 이제 한번 내려보려고 하는데 요게 특이점이에요. 특이점이라 그렇고 이걸 그러면은 지금 얘가 좀 높든지 판을 좀 옮겨줘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네, 제가 판을 좀 옮겨 드릴게요. 좀 거리가 멀면 좀 낫거든요. 로봇 육축 관절 문제라서 이쪽에 잡아서 이쪽에다 놓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관절이 굽어져요. 그래서 좀 나아요. 그래서 이쪽을 잡아가지고 이쪽에다 옮겨 놓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AI가 도입되면은 현장에 있는 산업용 로봇을 AI 도입해가지고 움직이게끔 할 거예요. 새로 사는 게 아니고 카메라만 부착을 하면 기존의 산업용 로봇이 똑똑한 로봇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 작업이 아마 많이 추진이 될 거예요. 새로 사기보다는. 휴머노이드 같은 거는 네. 어때요? 뭐 아틀라스 뭐 이런 그 현장에도 그러니까 걔를 지금 개발하는 목적이 시설을 그대로 지금 있는 시설은 사람들이 수억 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담당하는 역할에 해당하는 요소들이 엄청 많아서 그걸 조합해서 이게 뭐다라고 판단을 하는 건데 처음부터 아는 게 아니고 요런 건 사람이야 이거를 수십 번, 수백 번, 수억 번을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확률을 자꾸 올려요. 그래서 그게 99%, 99.9%, 100%가 되면은 이게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인공지능 쪽에서 제일 처음 시작한 게 숫자 판독하는 거. 사람들이 숫자를 여러 가지 이것저것 쓰잖아요. 근데 숫자 쓴 게 다 모양이 제각각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모양 제각각인 데이터를 몇만 개를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미지를 하나씩 분석을 하는데 처음부터 맞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0이다라고 얘한테 계속 학습을 시켜요. 그럼 얘가 그 영상 처리하는 것 쪽에 필터들 여러 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개가 있어서 그걸 안에서 연산을 해요. 근데 그 연산을 하려니까 이게 이미지면은 2차원이잖아요. 근데 요 하나의 픽셀이 24비트로 처리가 되니까 엄청난 동시에 얘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 동시에 계산하는 걸 CPU 혼자 하기가 너무 벅찬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래픽카드가 하는 게 화면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동시에 연산할 수 있는 능력이 그래픽카드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래픽카드가 최근 엔비디아가 그렇게 주가가 올라간 거고 얘를 학습하려니까 그런 식으로 학습을 하는 건데 이런 이미지 데이터를 학습할 수도 있고 컴퓨터 입장에서는 사운드가 들어오면 그 사운드도 어차피 데이터인 거예요. 거기에 특징에 맞는 사운드를 찾아내요, AI가. 처음부터 이걸 다 찾아내는 게 아니라 학습을 시켜서 이게 맞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계속 학습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맞아 계속 알려주면은 얘는 그 패턴을 자꾸 찾아내는 거예요. 찾아내서 아, 이게 맞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AI가 실제 안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엔지니어들 몰라요. 그냥 그러한 필터만 만들어내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이 공부하는 거랑 동의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게 꽃이다 아니다를 어떻게 판단해요? 시각적으로 많이 되죠. 어렸을 때 아 이거 꽃이야 라고 하는데 학습할 때 색깔이나 이런 걸 먼저 보는 게 아니잖아요. 모양을 먼저 보잖아요. 이게 식물에서 날려있는데 식물 끝에 뭔가 이쁘게 피어나는 게 있으면 이게 꽃이다라고 인지를 하잖아요. 똑같다는 거죠, AI도. 처음부터 이거 꽃이라는 걸 인지하는 게 아니고 그 이미지를 계속 학습을 시켜서 요게 꽃이야 하면은 그냥 꽃으로 인지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게 예전에 프로그램으로 그걸 하나하나 할 때는 사람이 요게 꽃이라고 정답을 딱 알려주면은 요것만 꽃이고 그거랑 비슷한 건 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의 AI는 이거를 학습으로 해서 확률로 올리기 때문에 이게 꽃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 프로그램을 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은 이 사람의 이게 사람이야 라고 알려줬으면 옆에 있는 분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왜? 다르게 생겼으니까. 근데 그 AI는 이런 사람 이미지의 특징만
꽂아내는 거야. 아, 여기에 어깨보다 조금, 이 어깨 넓이보다 작은 동그라미가 있고, 이게 있고, 여기에 이런 그래픽 처리가 나오고, 이 정도 몸, 이런 게 있는 특징이 있다. 아, 그럼 얘는 사람이야 라고 확률적으로 아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학습을 한다는 거야. 근데 그 학습을 인터넷에 있는 모든 문서를 다 학습을 해버렸어요, 벌써. 그래서 이제 그 챗 GTP 같은 게 나온 이유가 그 언어를 다 학습을 했기 때문에 어떤 언어가 맞는지, 어떤 내용이 맞는지 아닌지를 벌써 학습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새로운 뭐 휴머노이드가 나왔다. 다시 학습할 필요가 없어요. 학습 데이터가 벌써 돼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냥 심어만 주면 돼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드렸는데 옛날에는 장인 한 명이 후계자를 키우려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성형을 떠서 공만 붙인 거예요. 그렇구나.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이제 플라스틱 재질 이렇게 부드럽잖아요. 네. 이런 부드러운 재질로 성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뽑아내니 한 번 만들 때 몇백 개씩 만들어내야지 돈이 되지. 요거 답 안 나와요. 이것도 중국 로봇이에요. 중국 로봇이어서 국내 조그만 업체에서 사다가 이제 파는 건데 돈 많이 좀 붙여가지고 파는 거고. 이제 회사에서는 아무래도 이렇게 하나하나 기초부터 이론부터 알려주기엔 조금 힘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바로 실습이라기보다 바로 현장에 투입되다 보니까 하나하나 이제 OJT 해주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학교에서 미리 이렇게 조금 배워서 이제 현장에 들어가게 되면 조금 더 이제 알잘딱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이제 보니까 이제 그리퍼 잡고 놓고 하는 걸 보면은 저희 회사 쪽에서는 아마 좀 포장이나 이런 시스템에 좀 적용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직접 실습해 보니까 이게 막연하게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좀 직관적이고 하다 보니까 좀 다루기도 생각보다는 쉽고 좀 오늘 좀 유익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기업 자체가 이제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서 벤치마킹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그동안에 저희가 접하지 못했던 그런 기업들도 이렇게 방문을 하면서 새로운 것들을 배우게 되고 이 학과 자체가 이런 선진 기술 도입을 배우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오늘처럼 그 스마트 제조공학과는 실습을 통해서 실무적인 것을 바로 그 즉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교육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우리 여기 상공이소 교육센터처럼 우리가 타 기업체 사장님이 원하는 그런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그 중소 중견기업의 실무적인 교육을 더 강화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